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듣습니다. 같은 뉴스를 듣고 같은 숫자를 읽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위기를 경고하고 누군가는 기회를 짚어냅니다. 누군가는 그저 혼란스러워하고요. 많이 아는 것은 깊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지식은 눈과 귀로 들어오지만 머리와 마음속에서 통찰이 피어나야 하는데요. 정보가 아니라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 우리는 그걸 통찰이라고 부릅니다. 꿰뚫어 본다는 거죠. 마치 흩어진 별들을 연결해서 아무도 보지 못한 별자리를 그려내는 일과 같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0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목소리가 살짝 빗나갔습니다. 예, 다시 돌아올 겁니다. 유인숙님이 성공예감의 청취율 대박 나세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오성민님, 날씨는 화창한데 춥네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이형정님, 굿모닝. 예, 저희도 굿모닝입니다. 아침에 점점 또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오늘은 알파벳 세자인데요. 국제통화기금 IMF가요. 한국의 1인당 이것이 올해 3만 5천 달러 될 거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세계 37위. 그런데 이게 지난해보다 3계단 떨어진다라는 예상인데요. 기분이 썩 좋진 않죠. 반대로 타이완은요. 대만은 순위가 상승해서 22년 만에 대한민국을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 IMF는요. 한국이 4년 안에 40위권 밖으로 밀려날 거라고 관측을 했는데요. 씁쓸하죠. 경제 규모와 성장 속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통계 지표죠.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국내 총생산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알파벳 세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힌트.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 요 앞자를 따주시면 되는데 김왕규님 GPT. 자, 오답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커피 쿠폰을 포함해서 다양한 선물 또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보내드립니다.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6249님이 오랜만에 아빠랑 아침에 차를 타고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문자 보내라고 시켜요. 아버님이 문자 보내라고 이제 시키신다고요. 근데 정답 GNP라고. 가운데 한 자만 다시 보내주세요.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우선 백상경 기자부터요. 네, 국내 증시 정말 뜨거운데요. 이 와중에 빚내서 투자하는 B2도 확 늘었다라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주가 조작 무죄 판결이 나왔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이어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까지 규제 완화에 나섰다는 소식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영태 기자는요. 네, 일단 국제 뉴스인데요. 미국이랑 호주 히토류 동맹을 맺었고요.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어떤 여파가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국정감사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주택 문제부터 가상자산 이슈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백상경 기자 준비한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증시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네. 안 오른 것도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국내외 증시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미국 증시 이야기가 먼저 나오겠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예상 밖의 좋은 실적들이 계속 발표가 됐었는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중 정상회담의 불발 가능성 이런 것들 언급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경계심들이 또 들어오면서 좀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뭐 환상적인 합의를 이룰 거다 뭐 이랬다가 안 만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이 늘어나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경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다우 지수는요 또 0.47%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S&P 500은 또 보합세, 나스닥은 0.16% 하락하는 모습으로 굉장히 혼돈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코스피가 장중 3,900선 터치 거의 다가가면서 좀 이틀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0.09% 오른 3,827.23으로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0.5% 오히려 또 빠지고 있고요. 또 지금 빠지고 약세로 있고. 들어섰어요. 네. 네. 좀 오늘 개장 초부터 좀 변동이 있네요. 네, 그 네. 코스닥도 지금 보합세로 출발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도 좀 약간 약세로, 네, 빠지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0.6% 정도 빠진 제 코스닥은 866, 코스피는 0.5% 내린 3,806 정도.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한 1%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수도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맨날 오릅니까? 맨날 오를 수는 없죠. 증시 잘 나가면서 B2 신용융자도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우선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월요일 기준으로 투자자 예탁금이 약 80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예탁금이 고객이 증권사 계좌에 맡겨놓은 잔액의 총합인데요. 투자 전에 그러니까 이른바 실탄을 장전해 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 상승의 기대감이 늘어날수록 바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실탄을 장전해 놓는 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 예탁금이 80조 고지를 밟은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뭐 예금, 적금 같은 거를 가져와서 주식을 살 수 있는 대기자금 성격도 되겠으나 주식을 또 사게 되면 예탁금이 줄어들고 주식을 또 팔면 예탁금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익 실현하는 분들이 또 많으면 또 늘어나는 맞아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과 함께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말씀하셨던 B2입니다. 네, 그 신용거래 융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다라는 건데 이게 월요일 기준으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24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2021년 10월 이후에 최고치고요. 이게 결국 이제 B2라는 게 상승장에서는 이른바 레버리지를 땡겨와서 수익을 늘리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변동장이 세게 오게 되면은 큰 손해를 볼 위험성도 커지는 것이라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주가가 내려가서 담보 가치가 만약에 부족해진다. 그러면 이게 개인의 어떤 선택과는 별개로 증권사가 이 반대 매매, 그러니까 강제 매도를 해가지고 손실을 확정 지어버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한국거래소 그리고 금투협에서 청년층이나 5, 60대들의 B2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자제를 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지금 소용이 없는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카카오 주가 오늘은 좀 2% 정도 하락하는데 어제 좀 반등을 했죠.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좀씩 이제 해소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서울 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그리고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법인도 모두 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범수 위원장이 2023년 2월에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SM 주가를 공개 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라는 혐의를 받았었는데 이게 이 김 위원장의 지시 아래에서 카카오가 SM 주식을 대량으로 이제 장내 매집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라고 하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재판부에서는요 카카오가 SM엔터 이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를 해야만 할 상황이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시세 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없다라고 이유를 들면서 무죄를 내렸고요. 김 위원장 측에서는요,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 그리고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또 카카오톡의 챗 GPT 탑재나 뭐 자체 AI인 카나나 결합 같은 것 이런 AI 사업을 비롯해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힘이 실릴 전망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또 이런 가운데 검찰은 또 항소를 검토하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어제 재판부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그 진술이 별건 수사에 따른 강압적인 상황에서 네.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들었다 이런 거를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또 검찰을 향해서 또 비판을 하더라고요. 판결을 통해서도 이례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서영태 기자가 골라온 경제 뉴스도 들어볼게요. 미국이 호주랑 히토류 동맹을 맺었어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랑 만났습니다. 백악관에서 만났는데요. 광물 자원이 풍부한 게 호주죠. 호주랑 협력망을 구축하기로 했는데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니까 이제 공급망을 한번 다변화해보겠다. 히토류를 중국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받자 이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희소금속, 이 히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노트북 등 각종 재화를 생산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소재인데요. 트럼프한테 중국은 늘 눈에 가시죠. 중국은 원래 세계 최대 히토류 수출국인데 미국의 방위 산업이나 첨단 산업에 있어서 히토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고 나서 이 히토류를 통제하면서 트럼프와의 무역 협상에서 어떤 카드로 지렛대로 삼아왔습니다. 중국은 지난 9일 히토류 수출 통제 대상을 7종에서 12종으로 늘렸고요. 또한 외국에서 중국산 히토류를 활용해가지고 생산하는 그런 제품까지도 네. 통제 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이 조치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세계 4위인 히토류 생산국인 호주랑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진핑과의 회동을 앞두고 어떤 이 협상력을 좀 약화시켜 보겠다, 좀 협상에서 좀 우위를 점해 보겠다 이런 요소가 좀 고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미국은 호주 말고도 베트남 같은 히토류 매장량이 많은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히토류를 대체하기 위해서 대체할 수 있는 수입처를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뭐 수년이 지나면 뭐 미국에서도 넘쳐날 것이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히토류 공급망을 좀 다변화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네. 다행인 소식은 호주의 최대 히토류 광산 기업인 ASM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원래 우리나라 충청북도에 공장을 갖고 있었는데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이 공장을 조금 더 크게 짓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원래 히토류인 네오디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오디뮴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것을 가공해가지고 자석 생산업체 공급을 하거든요. 이 네오디뮴 연구 자석이 정말 중요한 게 전기차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전기차 모터를 만들 때 이 자석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 기존 자석보다 한 12배 이상 강한 자력을 띠는 이 자석은 풍력 발전기에도 필요하고요. 또 로봇도 많이 모터가 필요하잖아요. 산업용 로봇을 포함해서요. 이런 데 다 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ASM이 한국에서 좀 생산 능력을 키운다는 건 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이렇게 호주의 기업이 정말 한국에서 생산 능력을 키워주는 건 정말 긍정적이고 업계에서 정말 ASM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데요. 기존에 이 네오디뮴 자석을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투자는 이제 한국의 히토류 공급망 재편에 아주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본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어제 선출이 됐습니다. 별명이 여자 아베라고 하더라고요. 경제 정책도 그럼 좀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네, 이 여자 아베라고 불리다 보니까 그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합니다. 네. 일본의 104대 총리로 선출이 되었는데 이 다카이치 사나에의 이름을 따서 아베노믹스가 아니라 사나에노믹스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 하면서 이 아베노믹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돈을 많이 푸는 겁니다. 예. 예, 돈을 많이 푸는 건데 우리도 이 사나이노믹스도 돈을 많이 풀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다 보면 일본의 통화인 엔화가 흔해지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일본산 물건이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싸지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이랑 치열하게 경쟁하는 자동차, 반도체, 뭐 석유화학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에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수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이 수출 경합도를 보면은
숫자로는 69.2가 됩니다. 미국, 독일, 중국 등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수출이 정말 특히 미국에서 일본이랑 많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뭐 도요타, 혼다 이런 회사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또 미국에서는 관세가 일본보다 높잖아요. 자동차 관세가 아직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이중고에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가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저 현상이 원화 약세까지 또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좀 중기적인 관측이 나오는데 일본이랑 한국이 수출에서 경쟁을 하다가 한국이 밀려버리면은 한국 경제가 또 그만큼 안 좋아지는 거니까요. 또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이런 관측인데요. 다만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약한 엔화, 엔저가 너무 오래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돈을 풀고 뭐 정부가 돈을 쓰자 이런 입장인데 그러다 보면 일본에서 물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거고요. 그러면 또 엔화가 또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흐름인 건데요. 단기적으로는 엔화가 약세를 보여도 중장기적으로는 엔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관측도 있는 겁니다. 최근에 엔화도 약세, 원화도 약세다 보니까 일본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은 940원대, 100엔당 940원대 계속 또 이어지더라고요. 참고로 오늘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30원, 1,431원 이렇게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도 들어볼게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규제가 더 완화됩니까? 네,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인데요.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란 걸 할 수 있는 대상을 늘리고 그리고 신탁업자의 시행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소규모 주택 정비는 이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인데 여기 1만 제곱미터 미만 규모로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을 합니다. 네, 자율주택 정비, 뭐 가로주택 정비, 뭐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이렇게 좀 규모가 작은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되는데요. 네. 이번 이 개정안에는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가로구역이라는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주택이라는 게 그 문자 그대로 도로와 기반 시설로 둘러싸인 이 가로구역에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기반 시설을 신설하거나 바꿀 수 있는 계획, 그러니까 예정 기반 시설이라는 걸 제출한 경우에도 뭐 가로구역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거의 핵심이고요.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신탁업자들의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를 합니다. 현재는 신탁업자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시행자를 뭐 이렇게 맡아서 하려면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지금 사업 시행 구역 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를 하고요.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면 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좀 더 완화가 된 것이고 이걸 통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를 좀 더 활성화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다는 것이고요. 당장 근데 공급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뭐 규제 완화에 해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효과가 있을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이 와 이번엔 좀 빨리 해보자, 빨리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건데요. 어찌됐든 간에 서울 내에서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 재개발을 더 활성화할 수밖에 없을 텐데 공공주도 방식으로 LH, SH의 관련 실적은 의외로 별로 없어요. 사실 민간 쪽에서도 지금 많이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공공 주도로 좀 해보겠다라고 했었던 건데 이번에도 관련 네. 대책이 나왔었고. 네, 근데 지금 LH, SH 등에서 이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 재건축이 이게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첫 삽을 뜬 사업지는 한 곳도 없는 상태이고요. 전체 추진하고 있는 구역의 절반 이상이 사업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후보지 지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97 공급 대책 내놓을 때도 공공주도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미 이렇게 공공에서 시행을 맡은 어떤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들도 잘 돌아가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거 잘못하면 실패를 반복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공공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요. 이게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그리고 8월 각각 발표가 됐고요.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해주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배제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국토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이 공공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지가 총 45곳입니다. 근데 후보지 선정만 딱 끝난 곳이 지금 23곳, 전체 절반을 넘어갔고요. 속도가 그나마 가장 빠른 곳이 신설 1구역 공공재개발인데요. 이게 올해 3월에서야 299채 규모의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게 후속 절차를 고려하면 뭐 빨라도 내년 말쯤 착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더 속도가 더딘 상황이고요. 2021년 2월에 도입된 공공주도 도심 복합 사업도 현재까지 착공한 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지 후보로 선정된 곳 중에서 거의 뭐 상당수가 철회를 하면서 지금 10곳 중 4곳이 뭐 거의 사업이 무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뭔가 인센티브는 종류별로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네. 공공주도 사업이 왜 이렇게 속도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사업에 대한 불신인데요. 이게 뭐 사실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뭐 분상제 뭐 제외해주고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좀 배제를 해준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내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그 주도권이 공공주도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주도하는 원하는 형태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나치게 공공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이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라는 방향으로 사업이 갈 수 있다고 보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성공하려면 주민들에게 원하는 방식대로 충분한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신뢰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영태 기자 준비한 소식도 또 들어볼게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국감에 나섰는데 금융정책보다는 본인의 다주택 이야기가 더 화두가 됐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민적으로 좀 부동산 이야기가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찬진 원장이 과거에 변호사로 활동할 때 구로공단 토지 강탈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승소하면서 보수로 400억을 받았는데 재산도 한 그 정도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를 2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 차관이 갭 투자를 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마저 금융감독원이 또 금융 정책을 또 어느 정도 집행하는 기관인데 다주택자라니까 좀 논란이 있었던 거죠. 이찬진 원장은 모두 이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라면서 한두 달 내로 하나를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유한 아파트 중 한 채를 자녀한테 양도할 계획이라는 건데 아무래도 좀 그 집값을 잡겠다면서 초고가 아파트를 2채나 갖고 있는 게 고위 공직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자는 아직 아니지만 좀 질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 이슈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아직 공직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금감원이 아직은 특수한 민간법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 지정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감원이 공공기관이 되면은 어떤 독립성, 중립성 측면에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찬진 원장은 이거에 관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아무래도 뭐 공공기관으로서 금감원이 지정이 되면은 좀 정부의 입맛에 너무 맞춰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긴 합니다. 네.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 게 있네요. 네, 맞습니다. 가상자산 자율규제 체계에 대해서 좀 비판적 발언을 했는데요. 가상자산을 정말 자본시장처럼 주식시장처럼 규제하고 감독해야 된다. 이게 이찬진 원장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뭐 가상자산 유의 종목 지정, 뭐 자율규제 이런 제도들 모두 다 실효성이 없는데 원화거래소에서 5대 원화거래소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동으로 지정한 투자 유의 종목은 100개 이상인데 이들 종목에서만 900억 원의 거래 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투자 유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만큼 이제 거래소들의 자율규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고 또 국감에서 또 고래로 불리는 고액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영향력 문제도 좀 지적을 받았는데 거래 금액 상위 10%의 투자자가 전체 거래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의 큰 손들이 어떤 코인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들여다봐라 이런 비판들, 이런 지적들이 국회에서 좀 나왔습니다. 네.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답 GNP부터 GPT, GOD까지 오답의 향연입니다. 한 번 더 나갑니다. 퀴즈. 한 나라의 경제활동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총액이 국내 총생산인데요. 이 국내 총생산을 영어 약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알파벳 3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IMF가요, 올해 대한민국의 1인당 이것이 37위, 세계 37위로 떨어질 거다. 4년 후에는 40위권 밖으로 밀려날 거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의 총합이기도 한데요. 또 1인당 이것은 인구수로 나눈 값이기도 하죠. 이게 나라로 따지면은 1년 연봉, 몸값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 텐데 이 순위가 또 올라가야 사실은 좋은 거긴 한데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 홍소영 님이 강력한 힌트 주셨습니다. G드래곤은 GD라고. 신혜정 님, 당장 커피 사 먹을 때마다 참았다가 집에 가서 마셔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라고. 한 잔 한 잔 아끼시는 게 그게 또 쌓이고 쌓이면 큰 돈이 됩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9280님 정답 맞추셨고 예전에 군 생활을 GOP에서 근무했습니다. 네. 여유진님은 할머니께서 집에 잠깐 오셨었는데 그동안 일이 너무 바빠서 할머니랑 저녁 한 끼 못했다고.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휴가 겨우 내고 가족끼리 강화도로 찜질 받으러 가신다고 하네요. 행복한 여행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335님 360번 시내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오늘은 근데 쉬시는 날이라고 산행하면서 듣고 계시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실 수 있는 곳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월급은 그냥 통장을 스쳐갈 뿐이라곤 합니다만 금방 로그아웃 한다곤 합니다만 그래도 월급날은 기다려지죠. 요즘에는 숫자로 그냥 계좌에 찍히면서 잘 체감이 또 안 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실제 봉투, 노란색 봉투에 담아서 현금을 직접 주기도 했었죠. 오늘 라떼 경제사 시간에 월급의 역사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 전화로 만나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급날이 며칠이십니까? 10일입니다. 10일. 10일? 아, 10일이면은 지난 건지 다가오는 건지 그 중간에 있는데 월급날 특별히 하는 거 있으세요? 뭐 저녁은 좀 맛있는 거 먹는 편이에요. 오, 그래요. 네, 근데 숫자로 찍히니까 요새는 또 막 엄청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고 그냥 계좌를 좀 자주 보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처럼 주급이 아니라 월급이잖아요. 예. 월급으로 받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사실 뭐 월급이 보편적이 된 거는 뭐 사람들이 막 많이 노력해서 된 거거든요. 좀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급여라는 게 사실 고용된 사람들이 받는 노동의 대가잖아요. 네. 근데 뭐 고용이라는 관계 자체가 보편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고려나 조선시대 때는 또 관료나 군인, 궁녀 정도가 이제 그 급여를 받았고 그 전에는 뭐 그런 사회상은 아니었죠. 근데 산업화 이후에 회사 입사가 당연해진 다음에 뭐 급여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월급은 사무직만
받는 이제 급여 형태였고요. 생산직은 1990년대까지도 시급이나 일당이 좀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 생산직부터 월급제가 확산이 됐고요. 좀 선구적인 기업들은 1986년에 선정그룹, 지금의 SK그룹이죠. 그리고 1989년에 포항제철, 지금의 포스코그룹에서 전사원 월급제를 좀 도입을 했었습니다. 뭔가 이제 정기적인 그런 개념으로. 그러면 네. 초반에 기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노동자 측면에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뭐 기업들은 이제 달마다 한 번씩 주는 걸 전사원 월급제를 좀 그렇게 반기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월급을 안 주려고 했었느냐 하면은 생산직 같은 경우에 현장은 생산량이 계절이나 수주량에 따라서 좀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건비가 이제 고정비가 아니라 변동비로 좀 처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아하. 이제 월급으로 주면은 이제 월 고정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일당으로 주면은 사실 그날 일이 없으면 안 주면 되니까 변동비가 좀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또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네. 쪼개서 주기가 좀 편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아서 주면은 장기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모티베이션 유지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하루 현장에서 주겠다. 이게 인력 관리에 좀 최고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근데 노동자들은 좀 입장이 달라서 노조가 굉장히 강력하게 월급제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 재무 관리 차원에서는 목돈일수록 계획을 하거나 투자가 쉬워요. 왜냐하면 소비에는 즉시성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면 이제 현재 만족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 그냥 써버리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소액이 되면은 소비가 좀 반복 강화가 되는 면이 있어서 큰 돈을 주면 그 허물어 쓰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삶의 질이 좋지 않다. 그래서 노조가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전사원 월급제가 천천히 도입이 됩니다. 아, 오히려 노조 측에서 모아서 네. 한 방에 달라. 그리고 또 네네.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네. 달라. 근데 기업들은 이게 인건비 고정비가 되면은 너무 좀 나중에 힘들어질 텐데 이런 식으로 또 맞아요. 반응을 했던 거고. 네. 직업별로 좀 어땠습니까?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생산직뿐 아니라 서비스직도 완전 월급제 실시가 1990년대 초반까지 잘 안 되고 있었고 이게 굉장히 좀 사회 이슈였습니다. 뉴스에 좀 많이 나온 것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회사 소속 택시, 법인 택시가 이제 월급제 요구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네. 그리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때 신발 제조업이 참 융성했던 도시죠. 근데 그 기사를 보면 1989년에 처음으로 부산에 있는 신발 제조업체가 월급제를 도입했다면서 굉장히 크게 뉴스가 됐었습니다. 또 서울에서는 청계천 피복이나 봉제공장 밀집 지역에서 이제 좀 월급제 도입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많이 났죠. 미싱사들도 월급제 전환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잘 이행이 되지가 않아가지고요. 1995년에는 조선업계에서 1998년에는 택시 노조 위원장이 좀 분신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인 택시 기사들은 이 월 기본급의 성과급 형태 약간의 월급제로 운영이 되기 시작한 게 또 2020년부터입니다. 그리고 또 월급날은 대부분 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10일 아니면 25일? 이것도 뭔가 뭐 정해진 규칙이 있었던 겁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는 회계 처리하고 은행 송금 업무가 좀 수작업이었어가지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원을 좀 한날에 결제하기가 어렵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군별로 조금 이제 월급 나가는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돈 나가는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네. 회사마다 회계 편의를 위해서 10일, 25일, 말일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처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재무 부서에서 좀 너무 어려우니까요. 직군을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뭐 사무직 그룹, 생산직 그룹, 생산직 그룹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회사에서도 월급이나 일당을 좀 다른 날에 따로따로 좀 내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일부 기업은 지금도 이런 기업이 좀 많을 텐데 전월 근무분을 2월 10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일에 딱 마감을 해가지고 월초에 검수를 해서 중순이 되기 전에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주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대금 회수가 또 이걸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뭐 역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신용카드 결제일도 그래서 10일로 설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 월 소비 금액이 1일부터 말일까지로 딱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10일 월급날이 많을 거예요. 또 그때 또 빨리 빠져나가는 느낌은 왜 카드에게만 더 느낄까요? 그렇죠. 월급이 빨리 들어온다는 느낌보다는. 맞아요. 그리고
이정옥님이 베이지와 갈색 그 중간색 봉투, 좀 누런 봉투라고 했죠. 네.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직장 다닐 때 그렇게 받으셨다고. 그리고 이치우님이 옛날에 노란 봉투로 받아서 아내에게 갖다 주면 그날은 내가 왕이었습니다. 하루 지나면 다시 신화 생활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여전히 그 누런색 봉투 기억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뭐 황봉투라고 해가지고 여전히 좀 팔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많이 나가야 되니까 저가 종이를 써가지고 저가의 봉투인데요. 그 추억을 기억하는 게 이제 내가 번 돈이 손으로 만져진다는 느낌이 사실은 좀 되게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80년대 후반까지는 현금 지급 시대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네. 이때는 월급날도 노란 황봉투에 현금을 담고 겉면에 이제 이름 지급액을 손글씨로 기입을 해가지고 나눠주었습니다. 네. 봉투 이름은 급료 명세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법적으로 내 월급 총액이 얼마고 또 사회보험료는 얼마나 떼어가는지 이런 월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예. 요 월급 명세서가 노란 봉투 앞에 붙어 있거나 좀 안에 들어있기도 했는데 이 박봉이라는 말 자체도 이 봉투를 주면서 생겨난 얘기죠. 이제 얇을 박자하고 봉급 봉자 써가지고 이제 현금으로 주니까 이제 적게 받으면 월급 봉투가 정말 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1920년대 이전부터 좀 사용이 됐더라고요. 봉투가 얇다. 박봉. 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월급날에 그렇게 다 현금을 봉투에서 넣어서 줬던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 이걸 넣었던 거네요. 직원들이 모여서. 네, 맞아요. 그래서 컴퓨터나 전자기기가 없었던 당시로서는 이제 월급 계산을 주산이나 수기로 해가지고 네. 하나하나 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지폐를 잘못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돈이 안 맞으면 또 작업했던 월급 봉투를 다 풀어서 재확인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직원들은 이제 봉투에서 지폐를 한 장 정도 몰래 빼낸 다음에 돈이 모자란다고 항의하는 일도 있고 막 그랬다고 그러고 합니다. 아이고야. 또 직장인이면 누구나 월급날 기다리는데 특히 예전에는 실물로 봉투로 현금으로 받다 보니까 네. 월급날에 느끼는 게 훨씬 더 달랐을 것 같아요. 이게 소비로도 이어졌을 것 같은데요. 더 많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들도 이제 그 월급날을 굉장히 아버지 월급날을 굉장히 기다리던 그런 풍경이 좀 있었는데요. 뭐 스웨터 같은 거 하나 사달라고 졸라가지고 아버지 월급날에 편물점 앞에서 막 기다리는 아이 이제 칼럼 같은 것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편물점이요? 네, 편물점이요. 그런 게 있었네. 네, 그 스웨터 이제 니트 뜬 거를 손으로 떠가지고 이제 많이 팔고 그랬었는데 의류점에서 그때 이제 편물점이 있었죠 그 시절에는. 그래서 또 이제 회사에서도 월급날 풍경이 좀 많이 달랐는데요. 예. 경리한테 잘 보여가지고 예. 월급 명세에서 스페어 봉투를 타와가지고 월급 내역을 조금 이제 조작을 해서 예. 비자금을 빼고 집에다 가져다주는 회사 풍경이 칼럼에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급여 자체가 좀 너무 적던 시절이잖아요. 물자는 네. 되게 귀하고 체면은 더 차리고 이러던 시대여가지고 그 이제 월급날이 되면은 직급이 조금 높은 사람들은 직급이 좀 낮은 사람들한테 좀 이제 밥을 사거나 차를 사는 게 또 회사의 어떤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빼고서 월급날 이제 돈 안 썼다 이러고 이제 가져가려고 월급 명세서 좀 조작해서 조작이라는 말을 하니까 좀 되게 심각해 보이는데 가정용 그렇게, 비상금, 예, 혹은 그렇죠. 가정용 비자금. 네, 그리고 또 이제 회사 앞에 퇴근 시간을 맞춰가지고 외상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은행원 월급날 풍경 묘사가 또 재밌습니다. 이게 1968년에 매일경제에 실린 에피소드인데요. 그때도 은행원들은 평균 월급이 좀 높았어요. 이제 일반 사무직 대비해서 한 30% 높았었는데,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도 인색하다는 불평불만이 신문 칼럼에 실리면서 월급날이 되면은 혹시 저녁이나 술 한잔 사라는 이야기가 나올까봐 부인을 불러가지고 바로 월급 봉투를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 월급날에는 은행에 부인들이 그렇게 운집을 했다고. 그리고 또 박영은 님이 이런 글 올려주셨네요. 저도 요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월급날에는 옛날에 소매치기가 많았다고. 맞습니다. 80년대 90년대 그런 뉴스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날이 이제 월급날인지 또 월급 봉투 어느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지 해서 이게 진짜 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다가 이 월급 봉투가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은행 전산망이 구축이 되면서 월급이 통장 자동이체로 바뀝니다. 1982년에
산업은행, 서울은행이 급여이체 서비스 시작했고요. 1990년대에는 대부분 기업이 현금 대신 통장 입금으로 좀 전화를 했는데 월급 봉투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보다는 현금이 소비를 이제 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불하고 소비의 순간이 좀 일치하기 때문에 물리적 감각이 이제 손실의 감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자동이체가 되면서 소비 사회를 부른 하나의 또 단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또 간편 결제 되면서 또 소비가 또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이런 개인에게 다가오는 좀 면도 있죠. 편리한 세상입니다만 또 옛날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아까 이정옥님도 버스 안에서 월급날 소매치기 많았다고. 그리고 김대성님 누런 봉투 하나 더 얻어서 내가 따로 작성을 해서 비자금을 챙기셨었다고. 미안해 여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공소시효가 지났을 겁니다. 한 30년은 넘은 이야기일 테니까요. 그리고 아까 8355 쓰시는 분이 1972년 11월 첫 월급 18,200원. 와, 이 금액까지 다 기억을 또 하고 계시네요. 잠시 옛날 같이 다녀왔습니다. PT의 김정인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다음 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의 무력 시위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관련 논의를 위해 오늘 오전 다시 미국으로 향합니다. 지난주 어느 정도 이견 조율을 마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가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하율은 줄였습니다. 휘발유는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LPG 부탄은 15%에서 10%로 축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아까 월급 봉투의 추억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게 참 많으시네요. 6357님이 첫 월급 탔을 때 공중전화 박스 위에 두고 나왔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으로 갑니다. 무료 배송, 무료 쿠폰, 무료 시식 좋죠. 일단 돈이 안 드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무료 서비스, 무료 제품 정말 공짜일까요? 또 그리고 이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은 전략이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공짜로 주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역발상인데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 일단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라고 하면은 끌릴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미국의 행동 경제학자 듀크대 댄 에르 얼리 교수는 네. 공짜에 열광하는 소비자 심리를 제로 코스트 효과로 설명했는데요. 네. 제로 코스트 효과는 뭐냐면 공짜 제품을 인식하고 제품을 획득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이 아니라 제품을 획득하는 비용에 이제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댄 교수는 자기 대학의 이제 기숙사 학생 대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예. 뭐냐면 학생들한테 고급 초콜릿을 500원, 일반 초콜릿을 100원에 판매했죠. 네. 그래서 초콜릿을 구매한 학생의 73%는 고급 초콜릿을 골랐대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고급 초콜릿을 고른 거죠. 나머지 27%만 일반 초콜릿을 고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두 초콜릿의 가격을 똑같이 100원씩 인하해 본 거예요. 그러면 고급 초콜릿은 400원, 일반 초콜릿은 0원, 즉 공짜가 되는 거예요. 이랬더니 기존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거죠. 100원을 인하했더니 초콜릿을 구매한 학생들 가운데 10명 중 7명이 일반 초콜릿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이랑 완전 반대로 된 거죠. 똑같이 100원씩 인하됐지만 무료인 걸 당연히 택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순편익상에 보면 갑자기 양이 많아진다거나 맛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이런 게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아니죠. 네. 근데 단순하게 공짜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관성 없게 이렇게 행동을 선택한 거죠. 그럼 왜 이럴까 봤더니 행동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미래의 손해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람들이 염려하잖아요. 미래 손실 회피. 그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공짜를 좋아하는 것은 믿져야 본전이란 심리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빚져야 본전. 뭐 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마트에서 보면은 이제 무료 시식 코너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없고 하나씩
이쑤시개로 꽂아서 먹어보는데 실제로 이게 무료 시식을 하면 매출이 좀 늘어날까요? 이게 늘어나더라고요. 코로나19 때 시식 코너가 중단되었다가 22년 4월경에 다시 시작됐거든요. 그때 재개된 후 봤더니 일주일간 해당 모 대형마트의 전체 매출은 의무 휴업일이 없던 직전주보다 7%나 늘었대요. 그리고 품목별로는 70%나 더 팔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니까 네. 실제로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은 무료 시식 효과를 높이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료 시식의 의미가 사실 맛을 보게 해가지고 구매시키는 건데 양을 너무 조금 주거나 이러면은 좀 먹고 양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두 번째는 시식 코너 한 번 먹고 두 번 먹을 때 눈치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러면 눈치 보여서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여유 있게 뭐 이렇게 시식을 권유한다거나 이러면 먹다가 보면 사실 사람이다 보면 한 두 번 정도 시식하면 사게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공감하는 게 너무 작게 잘라 놓으시면 그쵸. 이 맛이 안 느껴져요. 맞아, 그러니까 적당히 그래도 먹고 이 맛이 이런 거구나 해서 효용을 조금 느껴지는데 못 느끼면 안 사게 되는 거죠. 이 사실 사회 이제는 규범상 상호승의 원리라고 어떤 걸 받았으면 또 어떤 걸 베풀고 싶은 게 사람의 기본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마음껏 드세요 이러면 미안해서 결국 사거든요. 그걸 또 노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우리 특히 마트 가서 보면 삼겹살이나 고기 굽는 거 보면 거의 너무 좋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소리도 들리고 그 큰 고기를 구고 있으면 이게 단순하게 혀의 감각뿐만 아니라 후각이라든지 이 시각적인 만족감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활용하는 게 좋겠죠. 시식 코너에서 뭐 이렇게 냄새 솔솔 풍기고 있으면 그렇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그렇죠. 뭐 고기 쌓여 있으면 가서 먹어야 될 것 같고 왠지.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시식 코너 가서 한 점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점 먹기도 하고 같이 간 가족들끼리 다 먹기도 하고 또 안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많죠. 이게 상호성 원리가 작동 안 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식 코너를 이제 사람들이 이거 맛보기 서비스잖아. 뭐 제품 정보를 얻는 행위 정도로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안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가격 민감도나 예산의 제약 때문에 구매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시식 효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전에는 시식 한 2번은 무조건 샀거든요. 거기서 보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고기 특히. 네. 그래서 집에 와서 꼼 구워 먹으면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식 효과가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시식 코너에 먹을 때 너무 맛있지만 집에 가져가서 먹어보니까 그 맛이 안 나더라. 지금 1255님이 저희 둘째는 주말에 마트 같이 가면 시식을 종류별로 너무 여러 번 해서 미안한 마음에 대부분 사게 돼요. 그렇죠. 근데 집에 오면 안 먹어요. 맞아요. 이렇게 상당수의 고객들이 시식 효과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습된 효과가 있어서 안 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런 경우도 있네요. 또 하나 요즘에 보면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 깔면 회원 가입하면 커피 쿠폰 드린다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실상은 공짜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앱 설치나 이런 거 하면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 정보를 가지고 마케팅을 뭐 동의하느냐 아니면 뭐 마케팅 관련 뭐 장기적인 뭐 구매 유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보통 이제 커피 쿠폰 드릴 테니까 뭐 보험 상품 알아보시라는 도 이런 광고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무심코 연락처 같은 거 뭐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보통 그 쿠폰 받는 커피 가격은 2,000원, 4,000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한 금융 앱에서 이 정보를 보험 설계사한테 한 건당 최대 69,000원에 제공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심코 넣은 게 우리 개인 정보의 가치는 약 7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우리가 받은 쿠폰의 약 15에서 3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라고 제공한 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수십 배의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공짜는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콘텐츠 측면에서 보면 무료 강연들이 있습니다. 혹은 유명 가수도 이제 초청을 해서 막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막상 가면은 이런저런 뭔가 홍보가 막 붙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에 그 SNS 이런 거 보면은 뭐 재테크 무료 강연, 뭐 무료 초대, 선착순 증정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사실 이런 거 이제는 공연이나 이런 거를 이제 매개를 가지고 모객을 한 다음에 다른 걸 파는 거죠. 뭐 사실 뭐 옛날에 우리 아주 어렸을 때는 약장사분들이 이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차력쇼 보여주시고 그다음 약 팔고 뭐 이런 것처럼. 차력쇼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게 나이가 딱 티가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온라인화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결국엔 이게 단순하게 보면은 가서 안 사면 그만이라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가서 예를 들어 거기까지 가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그 강연이나 이런 거 들으면서 내가 굳이 안 들어도 되는데 들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심리적으로 에너지도 많이 쓰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짜는 아닌 거죠. 그러게요. 물론 이제 덕분에 무료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좋기는 하고 그걸 제공하는 것들도 어디선가 또 비용을 마련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좀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하여간 이것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업체 입장에서 이 무료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제공해야 또 소비자한테 불쾌감을 사지 않고 적당히 또 매출도 늘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객할 때 이제 기분이 좋아야 되니까 보통 이제 웹툰 같은 경우 요즘에 1회나 1에서 2회 정도 무료로 하거든요. 아하, 첫 회 무료 보기. 그렇죠. 그리고 약간 시간이 되면 무료로 최신 것도 보여줘요. 이제 그런 경우엔 처음에 들어갔다가 무료로 온 거 봤다가 나중에는 다른 웹툰도 보고 결국엔 이것 때문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게 좋은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무료로 풀리도록 이것도 하나의 그렇죠. 전략인 거고요. 또 왜 무료 배송, 무료 반품 전략 쓰는 데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근데 기업에게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손해라고 하더라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2024년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강상균 교수가 그 1,000명을 대상으로 배달앱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적정 수준의 배달비라는 거예요. 62%가. 심지어 소비자의 64%는 무료 배달 혜택이 중단될 경우 음식 배달 이용 빈도를 줄이겠다. 그리고 무료 배달 혜택이 끊겨도 배달 빈도를 줄이지 않겠다고 응답한 건 1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무료 배달을 안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그게 또 다 그렇죠. 기본인 것처럼 돼서.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유명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료 반품 교환 제도를 올해 도입했는데요. 해당 지원을 받은 판매자들의 석 달간 평균 거래액이 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해서 20%가량 증가했거든요. 근데 카테고리별로 봤더니 스포츠, 레저, 패션, 잡화, 디지털 가전 등 상대적으로 반품이 잦은 곳에서 거래액 성장이 두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무료 반품과 교환을 하더라도 매출이 더 늘어난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은 성장을 한다. 그런데 또 이걸 악용하는 소비자들도 있어서 또 그렇죠. 손실률은 또 감내를 해야 하고 이게 나쁘게 보면 공짜인데 일종의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도 짧게 좀 알려주세요. 사실 이게 공짜라고 받아오면은 집에다 막 쌓아놓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공간도 사실 다 비용이거든요. 공간도 비용. 그리고 가전이나 일반 뭐 약간 돈 내고 쓰레기를 버려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진짜로 돈 주고라도 사겠다 싶은 거면 공짜로 받아도 되지만 그런 게 아니면 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짐만 될 뿐이죠. 내가 돈 주고 사겠다라는 게 공짜면 들고 오면 좋은데 그냥 공짜에서 가져오는 건 나중에 짐만 될 뿐. 그렇죠.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9003님이 마트에서 근무하신다고 하네요. 그 시식 행사 나오는 게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어서 조금씩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도 이해해달라고 하시네요. 저희가 2부에서는요 미래생활사전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